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도 우리 6월 23일 토요일 날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총평부터 내리면요.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정도가 약간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기본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출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비중이 13대 7 최근에 어떤 근현대사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사 문항 같은 경우가 세문항 정도가 출제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현대사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이 상당히 좀 쉬웠잖아요. 이번에 또 우리 9급 공무원들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 패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가직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합격선이 뭐 70점에서 75점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방직 시험은 한 85점 정도였다가 이번에 보면 거의 90에서 95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점차 지금 난이도가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약간 특이사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셔갖고 우리가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어떤 그런 문항이라든가 선지형들이 조금씩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갖고 직렬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하실 때 뭐 지방직 공부하든 아니면 서울시 공부하든 특히 서울시는 좀 그래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어떤 문항들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이다라고 나왔습니다. 1965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보시면 이제 65년도 우리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한일 협정을 결국 국회에 비준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죠? 요때 이제 맺어진 게 한일 기본조약 및 4개 부속조약이라 했어요. 기본조약 및 거기에 따른 4개 부속조약. 자, 이 부속조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문화재에 대한 어떤 협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업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1교포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시면서 염두에 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공부를 조금 미약하게 했다고 한다면 약간 1번과 4번 중에서 조금 헷갈렸었던 부분, 좀 약간 혼동했던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요게 좀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요게 정답이 아니죠. X예요. 틀린 거예요. 당시에는 개인적 청구권, 특히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자에 대한 어떤 피해 및 그런 개인 청구권은 사실상 이 조약 내용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1번은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 청구권은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약에 반대해서 학생들이 60민주항쟁을 했다. 60민주항쟁. 이거 뭐예요? 1987년도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이 조약에 반대했다. 이 조약이 처음에 비밀 메모로 시작됐죠. 그 비밀 메모가 어떤 거죠? 1962년도에 있었던 우리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 외무상이었던 오히라의 비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알려지자 64년도에 6.3 항쟁이 벌어지죠. 굴욕적인 대일본 애교다라고 하면서 굴욕적인 일본 애교의 어떤 그런 반대에서 학생들이 6.3 항쟁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요 내용인데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관련된 거죠. 공교롭게도 여기 제가 제시하고 있던 김종필 요 분이 6월 23일 우리 시험 당일날 돌아가셨죠.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자, 공교로운 일이죠. 이번에 서울시 9급하고 7급에도 같이 이게 출제가 됐는데 한일협정 같은 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 한일협정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네, 어쨌든 김종필 공교로운 좀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약협의를 위해서 중앙정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후락이 아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필이 되겠죠. 김종필. 알겠죠? 김종필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자, 이후락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분은 7.4 남북 공동성명 때 건너가신 분이에요. 어디로? 평양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평양으로 건너가셨던 분이 이후락이 되겠고요. 김종필은 한일협정을 위해서 가셨던 분이 바로 김종필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부속 조항에 제1교포의 법적 지위, 그다음 권한 대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네. 다음 갈까요?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게 약간 또 역시, 세 개는 매우 쉬워요. 역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리을 중에서, 세 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리을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혼동스러웠을 거야. 자, 기억부터 볼까요? 간단하게.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었습니다. 건원중보를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쵸? 여전히 그때는 포라든가 여전히 곡식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교환 물품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거는 조선 후기부터. 법정화폐로서 상평통과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맞는 내용이죠. 자, 고려 후기 관청수급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급이 발달했다. 우리 고려라고 한다면 고려는 초기에, 고려 전기의 어떤 수급의 형태와 고려 후기의 수급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고려 전기에는 어떤 거? 고려 전기에는 관청에서 주로 했다. 관청수공업이었었고요. 관청수공업이 발달했었다. 발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소 있었죠? 소. 주로 수공업품이라든가 광업품 같은 걸 만들었던,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공납품으로 바쳤던 이 소 지역에서의 수공업 형태, 소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요 소수공업이 발달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후기는요, 여기 점차 어디로 민간 쪽으로 이행했죠. 이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수공업, 그 다음에 사원에서 물건 만들어 팔죠. 술 만들어 팔고 하면서 사원 수공업이 발달했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요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역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예성강호기의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을 강행했다. 그쵸? 당시 개경의 외항이었던 병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가 원간섭계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보초. 요게 맞는 내용일까 틀린 내용일까? 맞는 내용이죠. 보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 원간섭계 들어왔던 게 지원보초라든가 중통보초가 있고요. 이 보초는요, 사실 서울시에만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직렬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서울시에만 유독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 때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3번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국방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비책형이거든요. 비책형 문제가 딱 보니까 1, 2, 3번이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좀 쉬운데, 그래서 상당히, 처음 푸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보겠습니다. 자, 서울 주변의 내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 자, 유수부, 4유수부 체제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우리가, 기억부터 보시면요. 4유수 체제. 유수부가 뭐예요? 왕이 머무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하나의 남들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 유수부죠.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유수부는. 그치?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어디? 개경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개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디? 또 개경, 그 다음에 애들의 강화천도 했었잖아, 고려 때 강화. 강화도 역시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겠죠. 강화천도식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마련됐던 게 수원 화성이 있었죠, 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광주까지.
요거는 언제요? 정조 때 완성이 됐다. 그래서 사유수부채제는 언제 완성됐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완성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게 약간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에 좀 충실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니은부터 볼까요? 니은. 금이형을 발족시켜서 오군형 제도가 성립되었다. 금이형을 마지막으로 오군형 체제가 완성된 시기는 언제죠? 숙종입니다. 숙종. 알고 있죠? 숙종. 그 다음에 하멜이 가져온 조총기술을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하멜이 가져왔다. 하멜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벨테브레예요. 그렇죠? 벨테브레. 벨테브레가 둘 다 네덜란드인 아니야. 벨테브레, 하멜, 네덜란드인인데 벨테브레가 먼저 왔었죠. 먼저 와서는 훈련 도감에 속돼서 무기, 뭐 서양식 무기 조정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벨테브레가 들어왔던 시기가 인조고요. 인조 다음이 효종이잖아. 인조 아들이. 그렇죠? 효종 때 들어왔던 인물이 하멜이고 벨테브레는 한국의 조선의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한국 여자, 당시 조선인 여자와 결혼을 해갖고 일남 일녀를 두었죠. 반면에 하멜은 도망갔죠. 그래서 하멜 표류기를 썼다라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 이런 데도 아마 여러분께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하멜은 언제다? 효종 때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성을 수호하는 임금의 말씀을 반포했던 거 언제죠? 우리가 흔히 요거는 영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순서를 알 수 있죠. 뭐예요?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요 순서대로 일단 가야 되는 거야. 기억을 몰라도. 근데 디귿, 리을, 니은, 리을 요 순서대로 가는 건요. 디귿, 니은, 리을 3번밖에 없어. 딴 거는 다 지금 이제 이게 짬뽕 됐기 때문에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니은, 리을 다 틀리잖아. 정답은 몇 번이야? 3번밖에 없거든. 3번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요거를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에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정조까지 알면은 바로 쉽게 몇 번으로? 3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구석기 시대. 문제를 정확하게, 이거 틀리신 분들은 문제를 잘 안 읽으신 거예요. 문제를 잘 안 읽으신 거지.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생활했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자, 불과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단양수양계 연천전곡리 공주석장리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구석기 유적지가 맞는데 틀린 게 무엇이냐? 이때는 농사를 지었나? 아니죠. 수협과 채취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리 생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밭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언제부터예요? 신석기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틀렸죠? 신석기 시대 이후. 요거는 자, 이 시기 대표적인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로 무덤이다. 고인돌, 돌로 무덤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가로날 도끼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틀린 게 뭘까? 민무늬토기지. 민무늬토기는 언제부터예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이지만 청동기 이후, 철기에도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이후에 대표적인 토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쉬워, 그쵸? 이때부터는.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세요. 통일신라.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 귀족들로 구성된 구서당.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 신문왕 때 만들었던 중앙군입니다. 신문왕 때 만들었던 중앙군으로서, 여긴 누가 들어왔대요? 신라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들어오면서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교육제도와 관련 있나? 그 진골 귀족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고요. 교육제도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2번요. 불교가 크게 형성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해서 득세하였다. 우리가 흔히 고대 국가,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항상 교종, 선종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교종 중에서 뭐 화엄종도 나오고 법성도 나오지만 천태종이 권력에 밀착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언제부터예요? 고려 때부터입니다. 고려 초기 때 이제 뭐 천태학을 전파하기도 했었다 했죠. 재관이라든가 의통 같은 인물들이 천태학을 전파하기도 했었지만 이건 물론 중국의 종파입니다만 전파하기도 한 거예요. 반대로 역수출한 거지. 천태종이 딱 나름대로 딱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 고려 중기 때부터. 누구였어요? 해동 천태종. 누구? 의천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신라 중대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신라 중대는 원성왕입니까? 아니죠. 누구? 태종 무열왕이죠. 김춘추. 무열왕의 직계자손이었죠.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즉위한 거죠. 요게 맞는 거지. 원성왕 후손들이 아니고요.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뭐 원성왕의 후손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제 범내물계 진골들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신라 하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을 구획하였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한다. 오소경 해당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오소경. 우리 신문학 때 역시 정비했던 지방제도 정비 구주 뭐 오소경 있었죠. 구주에는 총관이라든가 총관, 원성왕에는 도독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총관 또는 도독을 파견했었고요. 여기 오소경에는 사신을 파견했다고 했죠. 사신.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은 뭐 대략적으로 뭐 지방 문화를 발달시키고 지방 세력을 좀 견제하고 그다음에 수도의 편대성을 보완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설치했던 게 오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쉽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 몇 번? 4번. 자, 6번 갑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화 파트인데 문화 파트가 보통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뭐 너무 쉽죠? 쉬워요. 고려의 기종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백자가 언제부터 고려의 기종 문화를 대표했습니까? 고려의 기종 문화를 대표하는 건 청자죠. 청자. 그렇죠? 상감기법을 이용한 것도 역시 청자가 되겠죠. 상감청자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 한국사를 잘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닌 거죠. 자,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다. 맞죠? 요거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 맞는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문헌상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게 있단 말이지.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건 뭐예요? 상정고금 예문이죠. 금속 활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정고금 예문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우 때, 광하천도 때, 최우 정권 시기 때, 무신 정권, 최우 정권 시기 때, 요게 어디서? 강화도에서 요거를 제작했었죠. 가능했던 게 상정고금 예문. 이게 언제예요? 시기가? 쉽죠? 제가 죠 1, 2, 3, 4. 1, 2, 3, 4. 그치? 그때 강화천도기 때. 요게 지금 이제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됐다고 나옵니다. 요거를 최후의 밑에 있었던 흔히 꼬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집에 요게 들어 있습니다. 최초로 이때 금속활자를 가능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현존하는 건 언제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 신체 요절이죠. 요거는 언제요?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장소가 좀 중요하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던 거죠.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던 거. 연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1377년 1377 고려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 요걸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3번. 팔만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서 만든 것이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처음으로 조판했다라는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거란 2차 침입 때 만들어진 거죠. 요게 이제 어디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몽골 침입 때, 몽골 2차 침입 때 역시 불타버렸거든. 몽골 2차 침입 때 불탔다가 요거 다시 최후가 어디서? 다시 강화도에서. 강화도 대장도감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조판을 했으니 그게 바로 초조니까 처음 만든 거고 요게 이제 제조대장경이야. 다시 조판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 다시 말해서 또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겁니다. 요건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경남에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거죠. 4번.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세로 정신적 이념으로서는 불교 국가를 지향했습니다만은 정치 체제만은 뭐예요? 유교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통해서 성종은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이지만 유교도 같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못하였다가 아니에요. X입니다. 자,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전기잖아.
역시 1번 본조 편년 강목. 요게 언제예요? 고려 후기 때, 원가석 때, 충수광 때. 충수광 때 민진한 사람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쓴 강목체 역사서입니다. 강목체 역사서가 바로 본조 편년 강목. 역시 서울시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복적인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본조 편년 강목이에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혹시나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지. 알죠? 그렇죠? 의방주시 언제? 세종 때. 세종 때. 농사직설 언제? 세종 때. 정초에게 왕명으로서 당시에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고요. 의방주시는 의학 처방에 대한 종류별 취합, 의학 처방에 대한 종류별로 취합했다, 모았다. 의학 백과사전이 되겠죠. 의학 백과사전이 바로 의방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이 의방유치, 세종 때죠. 같이 만들었던 게 향약 집성방, 있죠? 향약 집성방. 삼국사 전료는 우리가 언제예요? 고려사 전료 문종 때, 삼국사 전료 성종 때. 그래서 고려사 전료와 삼국사 전료를 합쳐갖고 만들었던 게 성종 때 만들었던 동국통강. 15세기 역사서의 마지막 끝판이랬죠. 끝판. 요게 이제 언제라? 성종 때다. 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1번, 요게 정답이 조선전기 편찬된 게 아니라는 건 1번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통일신라시대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경제제도가 아니죠. 뭐 경제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한다면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제도. 요걸 순서대로 묻는 문제야. 요거는요, 입시라든가, 입시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한능검 시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든가 여러 시험에서 이거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정전지급은 언제야 이거? 성도광 때. 그 다음에 노급을 다시 부활시킨 건 경도광 때거든요. 성도광, 경도광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죠? 니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노급을 폐지한 거고,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반면에 리을 같은 경우는 교수를 내서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게 준다. 이거 뭐예요? 관료전이거든요. 관료전 지급이야. 그러니까 관료전 지급이 먼저냐, 노급 폐지가 먼저냐, 이게 지금 여기에 핵심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정확히 찾냐. 여러분들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을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을까?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줘야 돼요. 귀족들한테는 뺏고 주면은, 약간 좀 힘들어요. 뺏고 주기보다는 주고 뺏어야 됩니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뺏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뺏었다고. 알겠죠? 먼저 주고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687년이고 노급 폐지가 689년이에요. 2년 차이긴 하지만 주고 뺏었다. 우리가 고려 때도 비슷한 게 있잖아. 문종이 경전 전시까지 실시하면서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줬거든. 그럼 그때 같이 귀족들, 오품 이상의 귀족들에게 줬던 게 공음전 같은 거야. 공음전을 경정 전시관이 시작하고 공음전 지급했을까? 공음전 먼저 지급하고 경전 전시관을 시작했을까? 항상 뭐라 했죠? 주고 뺏어야 된다고. 그래서 공음전을 주고 그 다음에 경전 전시관을 시작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먼저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요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전 지급을 통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켰던 거 성도왕 때 3번. 그 다음에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귀족들에게 다시 이걸 나눠줬다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알겠죠? 자, 9번입니다. 무신집권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이총은 백제붕을 위해서 봉기했다. 백제붕. 무신집권기 백제붕. 너무 쉽잖아, 이거. 백제붕 누구예요? 전라도 담양에서 있었던 이연년 형제의 난이죠. 이연년의 난 또는 이연년 형제의 난이 되겠죠. 1237년 언제? 최우 정권 때에 있었던 어디 전라도 담양에서 있었던 백제붕운동이죠. 조이총은 어떤 난이에요? 조이총의 난은. 조이총은 우리가 앞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서경유수 조이총. 그렇죠.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이 주변에 있는 서경민들, 농민들을 규합해서 같이 난을 일으켰다.
라고 했던 거죠. 정중부 집권기 때. 정중부 집권, 서경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킨 거.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반무신난입니다. 반무신난. 무신의 반대에서 일어났던 문신들의 반란이죠. 김조교망, 김보당,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이 교종승려의 난 중에 가장 컸던 게 귀법사의 난이었죠. 귀법사의 난. 그 다음에 이게 망이망소의 난. 이게 정중부 집권 초기 때 발생했던 망이망소의 난.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중부 초기. 그리고 경대승 때 있었던 무슨 난? 경대승 때 있었던 전주 관노비의 난. 이음이 집권기 때 있었던 경상도 지역의 효심, 김삼이, 효심의 난. 거꾸로 썼는데 김삼이 효심, 김삼이의 난 있었고요. 그 다음 최충원 집권기 때 뭐 만적의 난이 있었죠.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 왕후장사기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만적의 난이 요게 언제요? 최충원 집권기 때. 요거는 이의민, 요거는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요건 최충원. 최충원 집권기 때 만적의 난과 플러스 뭐 했습니까? 동경대반란이 있다고 했죠. 동경대반란. 대표적인 게 신라부흥운동이랬습니다. 이비 패자의 난 같은 동경대반란, 신라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일으켰던 반란, 동경대반란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충원 말기 때 또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최강수의 난. 요거는 고구려 서경에서 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후 때 있었던 역시 뭐라 했죠? 이연년 형제의 난. 요거 최후 적고 때 있었던 백제 부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반란 같은 경우. 무신집권이 특히 반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하층민의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무신난 같은 경우는 언제? 초기 때 하고는 끝난 거지. 초기 때 하고는 그냥 진압된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요. 2번 망이망소에는 일반 9년이 아닌 소에서 나왔다. 자,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주, 명학소. 오케이. 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부흥운동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게 동경대반란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자녀 세력들이 이쪽으로 가담을 한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다? 이비패자의 난이 있었죠. 이비패자의 난이라고. 이게 대표적인 동경대반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만적은 노비의 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하였다. 모의하다가 사전 발각됐었죠. 사전 발각됐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외치면서 모의하다가 결국 발각되고 실패하였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 격변의 1894년부터 해서요. 94년부터 해서 96년도까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순서대로, 흐름대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항상 그렇죠. 서울에서는 가보개혁이었고, 전라도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서해에서는 청일전쟁이 막 발생하는 그런 아주 격변의 시기였거든. 그 격변의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순서를 입각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 입각해서. 오케이. 자, 아간파천 시기. 요거를 보시면요. 아간파천 시기는 1896년 2월 달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시게 된 게 아간파천이 되겠죠. 오케이. 전주화약은요. 초기 때 군들이 백산에서 봉기했죠. 고부밀란 이후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백산에서 봉기를 하고 황토현, 황룡천에서 광군들을 쫙 제압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전주까지 쭉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그 전에 미리 우리 정부에서는 청을 불러들였고요.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정부군은 당황했고 농민군도 당황했었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화해하자, 저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체결했던 게 전주 화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1894년이 되겠고요. 그렇죠? 94년 한 5월달 요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때 뭐냐 5월 5일 날에 청나라 들어오고 5월 6일 날 들어오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제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야. 알겠죠? 홍범 14조 발표. 홍범 14조는 자, 널리 모범이 되는 14개의 조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2차 가보개혁 하는 중간 항상 그랬어요. 2차 가보개혁 시기 때 발표된 거예요.
2차 가복 시기 때 요 발표된 거다. 요때 이제 독립서거문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1895년 한 1월 달. 뭐 음력으로는 1894년 12월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때 이렇게 95년 1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 궁극기무처 설치. 요거는 언제예요? 전조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정청을 만들어 갖고 이들이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을 실시하려고 하자. 일본군은 이거 보고 돌아가겠다는데 돌아가지 않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면서 1차 가보개혁을 결국 강요하게 됐던 거죠. 요게 궁극기무처야. 궁극기무처. 그래서 이거는 1894년도 언제예요? 제가 연도를 적었지만 여러분 연도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요거 언제? 6월달. 6월 24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 24일인데 요걸 딱 순서대로 한다면 몇 번?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니은, 리을, 디귿.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요게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 개척한 거. 사군의 최윤덕, 육진을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개척하게 한 거 언제입니까? 태조가 아니고 세종이죠.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서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조선이 요청한 건가요? 아니죠. 일본의 당시 도쿠가와 막부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야. 요청을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X.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북벌운동을 전개하다가, 그쵸? 여기 한계를 느꼈고, 이후에 이제 노론계, 특히 서울 노론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학운동, 청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북학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니까, 요건 잘못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X.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강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특히 중국과의 외교라고 하지만 조선 후기 중국 중에 누구? 청이지 뭐. 청, 그쵸? 청과의 무역에서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왜 그랬을까? 청나라가 당시에 세금제도, 조세제도가 지정은제라고 해갖고 주로 은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이 소비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조선에서도 은강이 활발하게 개발된 거죠. 그래서 뭐 잠체 같은 것들이 성행하기도 했던 거고, 알겠죠? 정답은 뭐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차례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양요, 두 차례 양요라고 한다면 무슨 양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되겠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자, 우리가 이제 병인 박해에서 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있었고, 우리 통선대원군 때 이제 하나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된 배경, 그 순서들을 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페르트.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신미양요가 있는 거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 자, 요거는 병인 박해.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신부들을 죽였던 사건. 그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은 어디로? 서울로 오지 않고 평양으로 갔다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이쪽에 있는 평안도 관찰했던 박규수의 화공작전으로 결국 여기에서 제압을 당했던 거고, 여기에 대한 보복국으로서 했던 게 바로 신미 양요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예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독일 상인이 오페르트가 뭔가 수교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 묘를 도굴 하다가 말 그대로 사전 발각됐던 사건.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서 이후에 뭐 설치했다? 전국에 척합이 건립했다. 요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느 정도 체크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내용들을 좀 같이 파악하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한성근과 양원수가 있었죠. 한성과 양원수. 한성군은 무슨 산, 어디? 문수산성에서. 여기는,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신명료는, 광성진에서 어제연, 광어. 자, 광성진, 어제연.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병인연용 때는, 당시 광화도 외규장각의 왕실도서와 의궤를 약탈당했었고요.
요때는 당시 장수 깃발이었던 수자기가 약탈당했었죠. 물론 둘 다 지금 현재 반환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때는 2011년도에, 2007년도에 반환이 됐어요. 오케이. 요 내용까지 알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몰라도,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제은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군은? 어제은 어디? 미국, 신미양요. 미국, 그쵸? 이건 아니지, X.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은 평양 주변을 약탈했다. 맞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했잖아. 평양 주변이야.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양원수 부대는 광성보 전투에서 결상돼요. 양원수 부대 어디? 병인양요. 어디서? 정조선에서. 광성전투는 어제연이죠. X. 박규선은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했다? 이때잖아. 화공작전은요. 이때는 프랑스 군대가 아니죠.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 상선.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신분제도. 자, 중앙관직에 진출했었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아전. 관아 앞에 있는, 앞에 있다라고 해서 아전이라고 했던 거죠. 자,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 자, 고려시대의 향리 같은 경우는, 특히 향리는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려시대 향리는 어땠어요? 일단은 보수가 있었나? 있었죠. 외역전 받았거든. 외역전을 받았고 과거와 응시도 가능합니다. 과거 응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조선시대 향리는 어때요? 조선의 향리는 일단은 보수가 없죠.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과거 응시도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시대 향리, 조선시대 향리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지. 향리들은 주로 중인층에 속해 있지만 고려시대는 중류층, 여기는 중인층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대별로 향리하고 다른 어떤 신분이 아닌 향리의 시대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전으로 격화된 거 맞는 내용이죠. 오케이? 이때는 직접 그 지역을 통솔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맞죠? 하지만 이때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그냥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한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번 갈게요. 유교의 적서군에 의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얼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이게 아니지. X지. 왜 그럴까?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을 명시하기를 뭐라고 하냐? 서얼들은 서얼들은 문과응시를 금지한다 라고 합니다. 문과응시를 금지한다. 문과응시가 금지된 거지. 문과응시만 금지된 거고요. 나머지 뭐예요? 무과라든가 잡과는 가능한 거지. 이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자, 3번.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했다. 자, 뱃사공, 그 다음에 백정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뭐라 그러죠?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천대받았다고요. 천민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역은 천하다라고 해서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량역천. 바로 이 신량역천을 불렸던 그런 부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1801년 공노비 해방입니다.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던 게 순조 때가 되겠고요. 역시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몇 번? 옳지 않는 거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배제학당.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서양 선교사가 만들었던 최초의 서양식 기독교계 학교죠. 우리가 흔히 이때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배제학당, 그 다음에 경신학교, 이화학당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태계가 언제? 80년대야. 조금은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자면요. 요게 85년도고요. 요게 86년도고 요거 86년도입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이화학당은 스크랜트.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만든 대표적인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한다면 숭실학교도 역시 기독교계 사립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만들어진 시기가 조금 다르죠. 언제입니까? 90년대야 이거는.
1897년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가신다면 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저 그냥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할 수가 있죠. 동문학은요 뭐예요? 통변학교라고 합니다. 통변학교라고 불렸던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통역관 양성소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역관 양성소. 1883년도 정부에서 만들었던 통역관 양성소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신학교 방금 전에 했죠? 교육 입국조서에 따라서 교육 입국조서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지덕체를 갖춘 근대적 지식인을 키우고 교육인을 키우는 거. 요거는 1895년 언제요? 2차 가보개혁 중에 발표된 겁니다.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됐던 게 교육 입국조서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어? 이 소학교 관제, 외국학교 관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 키우니까 한성사범학교가 95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을미개혁 때 소학교.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 때쯤에 광무개혁하는 대한제국 시기 1900년도에 뭐 한성중학교 같은 것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를 못 만들었죠? 결국 러일 전쟁 이후에 결국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면서 결국 고등학교까지는 못 만들었던 거죠. 요거는 아닙니다. 경신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예요. 오케이.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서 관민이 합심했다 했죠. 당시 도검부사였던 정현석과 당시 원산 주민들이 결국 합심을 했고 관민이 합심해서 만들었던 문과 무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 경당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경당. 고구려 경당, 문과 무를 함께 가르쳤던 거 바로 원산학사. 항상 최초로는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초는 항상 연도도 알아주면 좋다. 언제다? 1883년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는 거지. 그렇죠?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악 10도를 집필한 인물. 뭐 이건 뭐 대놓고 이황을 묻는 문제네요. 이황 성악 10도 10가지 성악 임금 학문에 임금이 배우는 학문인 성악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림도자예요. 10가지 그림으로 이거를 설명했던 인물 누구죠? 이황입니다. 항상 이황과 이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주고 되어 있습니다. 이황 주리론이 되겠고 이하고 항상 비교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서를 편찬했다. 이건 중종 때 박세무라는 인물입니다. 박세무. 중종 때에 있었던 박세무라는 인물이 편찬했던 저술했던 책이 바로 동몽선습이 되겠고요.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형성했다. 자, 이황은요 어디입니까? 영남학과로서 동인을 형성했던 거죠. 동인 중에서도 남인 쪽의 인물이 바로 이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인이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잖아. 그때쯤에 남인이 되는 거죠. 서인 쪽은 누구예요? 이이라든가 성혼 정도의 인물들이 서인을 형성한 거지. 그들을 따르는 무린들이 서인을 형성하게 된 거고요. 자,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으며 주리론이 했잖아요. 이분 주리론. 리를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거, 근본과 관념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관념을 강조했던 분이 이황이 되겠습니다. 주리론자입니다. 주리론. 그래서 동방의 주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자서 전료 같은 책도 같이 저술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황의 향약은 무슨 향약? 전국적 보급에 기여했던 향약, 예안향약. 이는 요거 한번 비교할까? 이는요. 황해도 해주에서 있었다. 해주향약이 되겠습니다. 해주향약. 알겠죠? 해주향약. 그 다음에 서원향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해주향약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한향약, 이렇게 해주향약,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자, 주자대전의 중요본을 발췌해서 주자문록을 편찬했다. 주자문록 썼던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서울시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기대승이에요, 기대승이 바로 주자문록을 편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승 하면은 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기대승과 이황의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거.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주자문록 정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꼭 습득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갑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960년대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4.4.5 입개헌. 4.4.5 입개헌, 이거 언제입니까? 1954년도죠. 4.4.5 입개헌. 1954년도입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가진 2차 개헌이죠. 네, 2차 개헌. 이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죠.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렇죠? 요거는 그리고 60년대라기보다는 50년도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어떤 하나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2차 개헌이었던 4.4.5 개헌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뭐 있었죠? 1차 개헌은 발췌 개헌. 52년도에 발췌 개헌, 오리발 해갖고 52년도 발췌 개헌. 그 다음에 54년도 4.4.5 개헌. 반올림이었었죠. 학생들 투쟁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정희가 아니고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60년대가 아니고 50년대가 되겠죠. 자, 2번 강의입니다. 70년대 유신 개헌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 우리가 언제부터 유신이 평화적 민주화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유신 개헌은 평화적 민주화가 아니죠. 말은 그렇죠. 한국적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것. 말이 그렇죠? 아니죠. 평화적인 거. 독재 체제죠. 장기 독재 체제니까 평화적이다. X. 아니야. 자, 3번. 80년대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 자, 우리가 군사정권이 61년도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군부가 계속 들어섰거든요. 언제까지? 92년 말까지, 노태우까지. 사실상 군부정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부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의정부다. 그래서 문민정부를 선포하신 게 언제예요? 14대 대통령이었던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이때 문민정부를 표방했었죠. 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를 표방한다. 언제? 93년도에요. 정확히 한다면. 그렇죠? 93년 2월 달에 출범하시니까요. 자, 4번. 90년대 대선 결과에 따라서 평화적 정권 교체.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입니다.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야. 이게 언제일까요? 98년 15대 대선 때 15대 대선으로 당선되셨던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되십니다. 알겠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렸던 김대중 정부가 바로 15대 때 평화적 여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요게 4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17번 갑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김은경, 최치원, 최연희, 그 다음에 최승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조금 체크하실 게 제가 그냥 이거는 좀 봐줘야 될 게 남할여초 삼체, 남할삼체, 여초 삼체가 있습니다. 남할여초의 육두품들 얘기할 때, 남할여초의 육두품들 얘기할 때 신라말 삼체 누구 있습니까? 저기 있죠? 최치원, 신라 말에는 최치원, 최연희, 최승우, 최승우 이게 있고요. 여초 이게 남말이죠. 이쪽은 남말이고 여초의 삼체는 우리가 역시 이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최연희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최응, 최지몽, 최씨들은 무조건 다 육두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김은경이 추가됐죠. 당나라 최초로 빈공과, 우리나라의 신라 사람은 최초로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했던 인물이 김은경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까지 한다면 이들은 누구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육두품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어렵지 않죠? 육두품.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했다? 아니죠. 신라 출신이지. X. 이런 거야.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연. 7세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언제일까 우리가 삼국통일이 언제예요? 676년이야. 그죠? 676년. 그때는 삼국이 한참 막 싸우고 있는데 이때가 아니고요. 정확히 한다면 9세기예요. 9세기쯤에. 수기학생으로 당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호위무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요. 당나라의 빈곤과에 급제한 후에 귀국했다. 이게 맞는 거지. 도당 유학생으로서 당에 유학하고 와서는 이제 기여하려고 했지만, 신라의 정치에 기여하고 했지만, 그들의 신분상의 한계 속에서 결국은 호족들에게 이제 결국 의탁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8번 갑니다.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전자령의 공격은, 자, 핵심을 잘 보시면요. 대전자령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쭉 안 나오네. 이거밖에 없네.
대전자령. 이게 키워드네요.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만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피해 사자이니 제군은 당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우라. 대전자령을 딱 봤을 때 뭡니까? 자, 1931년도 만주사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을 수립하죠. 국을 수립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만주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어요. 1920년대 말에 혁신의회가 있었고, 북만주 지역입니다.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있었죠. 그래서 혁신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독립군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독립군이 뭐다?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이걸 이끌었던 분이 누구다?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거는요,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이때 이걸 이끌었던 분은 누구다? 이진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양세복이 되죠. 양세복. 전투 기억하시나 했죠?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여기에 이제 중국군과 합치 싸움도 있죠. 만주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인들은 다른 마음이 아닌 거야. 이제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중연합작전의 모습이 보인다.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 만주에서는 한중연합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요때 이제 같이 합쳤던 군이 중국군이 무슨 군? 호로군. 호로, 히읗, 한국, 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무슨 군? 의용군 하고 같이 하죠. 이때쯤에 싸운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화자, 뭐 경박후,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투다. 알겠죠? 쌍대 하자, 그 다음에 경박, 경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여기서 의용군은요, 영릉가, 영릉가, 동경성, 영흥 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대전자령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누구예요?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는 거네. 맞죠? 한국 독립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는데 화북 조선 독립동의 주석으로 선출되어서 활약했다. 그러면서 조선 의용군 만들었던 그 인물이 누구다? 김원봉도 아니고 김두봉. 원봉이 아닌 두봉입니다. 조선 혁명군이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 얻은 거는 조선 혁명군이었고, 굳이 인물을 잘 얘기하자면 장세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한국 독립군이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 이게 정답이 되겠고, 지청천 맞죠? 이 지청천이잖아. 인물 찾는 거니까 지청천. 자,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심리전등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굳이 뭐 얘기해서 조선 의용대를 처음 결성했다라고 하면 조선 민족혁명당이 되겠고요. 이때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든 거니까 인물을 굳이 얘기한다면 김원봉 쪽으로 우리가 좀 몰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보기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로,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모든 관리들은 소집해서 가를, 빈칸, 땡땡을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그들을 상국으로 대우하지. 이자경과 척준경만이 찬성했대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눈치가 오죠. 그렇죠? 감이 오죠. 자,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고자 여러 신하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원이가 홀로 말하기를, 여진은 나오네.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조정에 올라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금나라 얘기잖아. 금나라. 그치? 여진이 금을 세우고는 우리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자. 우리 조정에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로 나눈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경 같은 애들은 찬성을 했던 거지. 보수 세력이었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금나라. 자, 이 국가의 침입으로 해서 국왕은 나주로 피난했다. 나주로 피난한 건 언제예요?
거란 2차 침입 때죠. 거란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당하자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어디로? 나주로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간 다음에 결국 나중에 거란 쪽에서는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해서 퇴각을 하게 됐던 거. 요건 2차 침입 때. 언제요? 거란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란 2차 침입 때. 자, 2번 묘청일파는 이 국가의 정벌을 주장했다. 금국정벌, 서경파였죠. 개경파는 금에 대한 사대를 주장한 반면에 서경파였던 묘청, 정지상 이런 인물들은 이 국가에 대한 정벌, 금국정벌을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맞죠. 이구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했다. 강동성의 역입니다. 처음으로 몽고족과 처음으로 조우하던 그때가 바로 이때 강동성의 역인데 이때 이제 싸웠던 우리 고려 장수 같은 경우 좀 어렵게 하네요. 김취려 장군이 있었죠. 이때 거란족을 격파했던 거 요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 거란족. 이 국가가 누구예요? 몽골이죠. 몽골. 물론 여기에는 여진도 살짝 꼈습니다. 여진도 살짝 들어갑니다만은 저 이때 몽골과의 첫 조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광군을 설치한 거. 이 국가의 침략. 처음에 이 정종 때 어디? 거란 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 침을 대비하고자 광군을 조직했다. 라고 했었죠. 광군을 조직했다. 거란입니다. 그러니까 여진, 즉 금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보기 1에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보기 1. 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시위에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서. 요건 뭐예요? 자, 1972년도에 발표되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서 3대 원칙을 세우고 통일의 방향을 세운 거지. 그래서 이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남북조절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남북조절위원회. 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 직통전을 만들었었고요. 그렇죠? 이때 내용들을 재파악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각 남과 북은 각각 독재체제 구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독재체제 구축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 독재체제 구축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독재체제를 구축했다는 거. 자, 일단 두 번째, 나는 남과 북이 나란히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성으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도 역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 거 자주적인 거하고 요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 거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라고 했고, 여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우리 다 알고 있죠.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의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해라 라고 해서 거기에 있다고 인정한다. 요거 뭘까요? 2000년도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자, 요때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경제, 스포츠, 문화협력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협력으로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동해선 철도도 복구했죠. 금강산 관광 특구 개발을 위한 동해선 철도 개설. 거기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기적인 왕래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때가 이게 딱 바로 이때가 이 선언을 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거야. 항상 말씀드렸죠. 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후 시기의 모습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요게 항상 앞뒤 관계가 나오거든. 우리가 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도요. 요 앞뒤 관계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되기 전에 9월 달에 먼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같은 걸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기본 합의서가 이루어진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영 당시 현대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어느 정도 남북한의 어떤 약간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다가 98년도쯤에 11월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 98년도 11월에 금강산 해로 관광.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죠. 관광인데
해로 관광입니다. 육로 관광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합니다. 2003년도.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육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이때는 해로 관광,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시작.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 갑작스럽게 이런 회담이 열릴 거 아니고 남들의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앞뒤 관계를 항상 이런 큰 사건,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앞뒤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후 관계를 조금씩 대주부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이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정답 찾아볼까요? 자, 사이니까요. 요거와 요 사건과 요거 사이에 7.4와 6.15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는 거지. 볼까요? 금강산 관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있었죠? 맞고요. 남북조절위원회? 맞고요. 경의선과 철도,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를 선언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를 하는 그 다음이겠죠. 당연히 이때겠지. 사이가 아니겠죠. 3번은 디귿은 아니고요.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 이건 언제? 중간이었잖아. 91년도야. 그때 남북기본합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91년 9월 달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는 걸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시 공무원 이번에 6월달에 치러진 기출 해석 강의를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뭐 이게 항상 그래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 안 보고요, 어려운 것부터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질려버리거든요. 질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단계씩 밟아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합격의 그런 어떤 그 기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기출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